김기현 사모님께는 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나는 어떻게 공무원이 되었나 라는 이야기도 사실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공무원 수험서도 하나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마음대로 얘기하십시오. 네. 네, 1부 때 인사만 드렸던 김기훈입니다. 원래 이렇게 아까 말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안 주셨다고 이제 2부 시작하면 바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쉬는 시간 끝나고 원래 좀 어수선하잖아요. 이럴 때 원래 좀 발언하면 사람들이 잘 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계속 약간 쉬는 시간 되기 전하고 쉬는 시간 끝나자마자 타이밍에 제 발언 기회가 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슬픕니다. 그래서 좀 약간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이 건축의 외연의 확장이라는 주제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쉬는 시간이 딱 되니까 제가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이제 건축학을 전공하고 이제 건축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뭔가 건축의 외연적 확장이 아니라 설계의 외연적 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건축을 전공했지만 지금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듯이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어서 건축 전공하면 뭐하고 살지라는 책을 기획하게 됐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건축과를 졸업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 경우는 10%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드로 던져보고 싶은 거는 건축을 왜 선택하셨나요? 제가 이 책을 11명이 썼었는데 11분께 다 처음에 이 질문을 드렸어요. 건축을 왜 선택하셨냐고. 대부분 잘 대답을 못하세요. 그냥 점수 맞추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 뭐 드라마가 좀 직업이 좀 부각됐다거나 아니면 뭐 다들 약간 건축이 좀 더 다른 과보다는 좀 있어 보이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한 3, 4학년이 되면 당연히 이게 나의 천직이고 나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대학 갈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능동적으로 선택한 건 없거든요.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처음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 다니면서 자기가 수업을 짜고 이렇게 친구들과 이 수업도 듣고 저 수업도 듣고 하면서 선택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사실은 짜여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외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 책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저는 지금 공무원인데 제가 공무원을 바로 된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2005년에 건축공학과를 졸업해서 건설회사를 다녔습니다. 건설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직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일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재밌긴 했지만 다른 데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대학 다닐 때 이걸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학 때 주로 정보를 입수한 통로가 뭘까를 생각해봤어요. 대부분 이제 동기들이죠. 친구들. 이제 친구 중에 뭐 우리 아버지가 건축과 나왔는데 뭐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대학 이제 졸업하고 선배들이 가끔씩 이제 자기 사회 나갔다고 이제 월급 받았다고 와가지고 술 사주면서 야 우리 회사는 뭐 이래 저래 뭐 이렇게 막 욕하면서 뭐 하지만 뭐 돈을 얼마를 받아 뭐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별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축 여기는 학을 전공하셨지만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건축사 설계사무소, 그 다음에 공기업 정도만 알고 있죠. 근데 사실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직업들이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알려주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 제일 선배들이 왔을 때 궁금한 게 뭘 물어보시나요? 연봉 얼마 받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그
술 많이 먹는지. 그래서 그 책에는 그 Q&A를 1번이 그 연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이렇게 좀 실질적인 정보를 주고 싶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도 파트 1, 2, 3 너무 책 홍보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설명하려다 보니까 책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도 아까 회사를 홍보하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하셨지만 그냥 책 팔러 온 건 아니니까 책 안 사보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1부에서는 건축을 전공하면 일반적으로 가게 되는 직업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게 되는 직업군이라고 하면 그 건축사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국책연구기관, 이렇게 9개 같은 국책연구기관이 있죠.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도 각각 연구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연구소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2부에서는 건축을 전공했지만 약간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감정평가사라든지, 감정평가사가 뭔지 모르시죠? 이렇게 건물 평가하고 토지의 가치 평가하고 이런 것도 이제 건축과 나온 사람들이 잘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디벨로퍼, 아까 이제 뭐 건축물을 어떻게 자기 그 플랫폼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뭐 짓게 할 수 있게 소개를 시켜준다고 그런 걸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보통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 저널리스트라고 여기도 와 계시지만 이제 건축 기자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외국에서도 상당히 건축가를 나와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월드뱅크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그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책에서는 한 10분 정도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분들 말고도 상당히 건축가를 나와서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설계를 하면서 밤새고 이런 일이 다 재밌고 즐거운 과정이 되어야 될 거지만 학교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학교 외의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직업을 선택하고 이 직업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직업을 바꿀 때 그 시행착오의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했는데 제가 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설계도 중요하지만 그 다방면의 경험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주변에 보면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학교는 잘 안 나오는데 뭐 저희 가서 무슨 인턴도 하고 뭐 옆에 봉사활동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나중에 가지고 더 재밌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한다고 해서 설계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상당히 많은 길들이 있으니까 그 길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 길을 가기 위한 준비들을 사전에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좀 더 행복한 건축을 활용하면서 사는, 직접적으로 활용하든 간접적으로 활용하든 건축을 활용하면서 사는 어떤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리고 싶어서 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공무원 된 얘기는 좀 재미없으니까 저는 다른 분들 얘기 좀 하다가 중간에 필요하면 또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책을 보면은 사무관님 연봉도 적혀 있나요? 제 연봉도 적혀 있습니다. 제 공무원 웬만한 정보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표라고 치면 딱 나오거든요. 그냥 인터넷에. 알겠습니다. 딱 그만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건축 전공을 뭐하고 살지라는 이제 책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이제 개인적으로 문자를 한 분께 드렸습니다. 오늘 오시냐고.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보고 싶으니까요. 이랬는데 이 책의 그 저자 중에 한 분이시고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 한국건설신문의 건축 저널리스트이신 이호준 기자님 저기 오셨는데 잠깐 연결해서 나는 왜 건축 저널리스트가 되었나, 건축학과를 졸업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죄송해요. 당황해서 뭐 물어보셨는지 못 들었어요. 왜 그 일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아, 왜 기자가 됐는지. 네. 아, 참. 안녕하세요. 저 이호준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왜 기자가 됐냐고요? 저는 설계 되게 좋아해서요. 설계하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설계가 싫어서 건축 전문 기자가 된 거는 아니고요. 저보다 설계 잘하는 사람이 일단 많았고, 그리고
저는 상대적으로 그분들보다 좀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관심도 건축물 말고 건축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건축 설계나 또는 건축에 관련된 엔지니어링을 잘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일을 해나가실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나 아니면 이야기들 같은 거를 옆에서 지원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면 저분들이 더 좋은 건축물도 만들고 더 좋은 세상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역할이 이쪽으로 한번 잡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저한테 하나의 모델이 되었었던 게 월간 건축인 포화라고 하던 잡지가 그때 창간이 돼서 보고 건축 전문 기자가 진짜 멋있구나 라고 감동을 받아서 이 길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예고를 안 해가지고요. 혹시나 말씀을 안 해주시면 어떡할까 주저주저했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치훈 대표님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부부 건축가로 알고 있고요. 맞죠? 네. 도서관 산책자라는 이제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기획자로도 불리시고 아티스트로도 불리시고 공간 디자이너라고도 불리신다고 들었습니다. 건축가 중에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그런 경험을 오늘 말씀해 주시사 하고 이제 모셨는데요. 아까 프로젝트에서의 어떤 기획이라는 말씀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유롭게 이번 2부 주제인 건축위원회 확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넘기는 제가 이 포럼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제 건축 직접 이제 상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입장이 다른 분들하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의 포럼과 연관성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네 분 사업을 하고 계시는 네 분들 같은 경우는 건축의 컨텐츠라고 하는 게 이제 2차 저작물과 관련된 것 같아요. 2차 저작물을 어떻게 가공하고 유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윤을 창출을 하느냐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 지금 김성환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내용들은 이 건축 자체의 혁신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건축이 만들어지는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혁신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건축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 건축의 콘텐츠, 2차 저작물이나 혹은 만드는 방식들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콘텐츠화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건축은 건축 찍은 사진이나 도면보다 건축 그 자체가 사실 제일 중요한 콘텐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건축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뭔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말하자면 건축에 관한 건축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좀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서관 실제로 지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는 많지 않은데 엄청나게 많은 도서관 프로젝트들을 했어요. 이상한 가구도 만들고, 이건 이제 아티스트로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시립미술관의 전시의 일부로 들어가는 아카이브 라운지 디자인을 또 합니다. 이거는 작가는 아니고 그냥 공간 디자이너의 역할로 이제 들어갔었던 거고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서울 여성가족재단에서
도서관을 만들 건데 리모델링을 해달라 뭐 이런 의뢰를 받아서 소위 이제 인테리어 작업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도서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컴피티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지방에 이제 작은 구립도서관의 컴피티션이었는데 이런 제안들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광양 시립도서관 그 신축 설계 계획안인데 이런 제안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충남 도립도서관 현상 설계 계획안입니다. 보여드리는 안은 다 낙방했습니다. 보여드리면서도 좀 마음이 아프지만 하여튼 이것도 낙방했는데요. 마포 구립도서관 계획안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헬싱키에도 도서관 공모를 제출을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 저희가 뭐 이런 일들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도서관 기획 설계를 해달라 그래서 전화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그려드립니다. 실제로 지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사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이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오포에 있는 창고를 개조한 도서관인데 이 창고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런 거죠. 샌드위치 패널로 그 철골 프레임에다가 샌드위치 패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게 저희가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농촌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뭘까를 고민을 좀 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때 그 정부가 이 농산물 시장을 강제로 개방을 하면서 이 유통구조에 취약한 농촌에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 창고를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가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창고들의 모습인데 이거를 이제 재활용해서 도서관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도 했었죠. 결국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저희가 건축에 관한 건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서관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해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도서관에 관한 그 책을 좀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건축에 관한 책은 쓸 수는 없고, 왜냐하면 한국에 소개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례의 도서관 건축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 책을 낼 때만 해도. 그래서 도서관 건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배경들을 리서치를 하면서, 사실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리서치를 하면서 그런 리서치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서 도서관이 책 제목으로 되어는 있지만 그 도서관 건축책이 아닌 도서관의 어떤 사회문화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역시 그 리서치가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 들여다보려고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몰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밖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가를 스스로 판단해보는 일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서치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는데, 그 결과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신도시에 관련된 책들을 또 엮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책은 2014년도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책이 나왔고, 이 리서치를 도시에 이렇게 심어서 도시 버스 공장 같은 데다 이렇게 전시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 기획안을 이제 제출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가 됐었던 모습이고, 요거는 작년에 현대카드 프로젝트에서 당선이 돼서 국립현대미술관 마당에 설치를 했던 건데, 이것도 말하자면 건축에 관한 건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술관이 최근 들어서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로 전시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소위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들도 있고 종류와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미술관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컨텐츠로서 이제 건축이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 공모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건축이라고 하는 주제를 대중들하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고, 그래서 좀 난해하면서 굉장히 첨단의 어떤 건축 이슈들이 많지만 소박하고 대중들이 미술관에 와서 이해할 수 있는 건축의 요소, 그 중에 지붕이라고 하는 거를 전시의 그 주제로 한번 삼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지어진 거죠. 사실 앞에서 김성환 교수님 보여주신 이런 로보틱스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로우 테크닉과 하여튼 여러 노동자들의 시관감 이런 것들을 들여가지고 만든, 그리고 이제 재료 자체도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굉장히 깨지기 쉬운 갈대 발이라고 하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옛날 지붕을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미술관에서 3개월 동안 마당에다가 설치를 했고, 얘가 이제 심지어 이렇게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건축으로 이해가 됐었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건축 빌딩 프로젝트,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건축을 할 때는 빌딩 프로젝트라고 굳이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이제 역시 건축가들을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이제 제안을 잘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라고 보고 건축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컨택들을 해오는데, 저희가 이제 걸려든 거죠. 그래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설치물을 제안을 해달라고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다른 작가분들하고 다르게 이 건축의 요소인 계단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제주도에 있는 녹차밭에 이제 이런 설치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는데, 지방에 있는 소도시의 근린공원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탈 수 있는 그네를 제안을 합니다. 결국은 건축이 기술적인 차원에서나 혹은 2차 저작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건축의 내용 자체의 새로움이나 혁신을 통해서 이게 콘텐츠로 인식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본격적으로 저희는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인 콘텐츠로 해서 전시를 기획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2015년 12월에 아르코 미술관에서 즐거운 아이집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던 내용인데, 요거는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김수건이라고 하는 걸출한 한국 현대 건축가가 설계해 놓은 이 아르코 미술관을 이제 과거의 집, 그리고 현재의 집, 미래의 집, 이 공존하는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 아티스트들의 이제 작업도 들어가고 공간도 완전히 변해서 이 전시 자체가 공간 자체가 전시의 컨텐츠가 되는 방식으로 기획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작업이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 이제 아까 춤과 무용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무용수들하고 이 춤과 건축 사이에 존재하는 접점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이 코스튬을 디자인을 하고 그 코스튬을 직접 퍼포먼스까지 무용수들이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LG 아트센터의 이 건축적인 어떤 구조를 공간적인 경험의 순서를 바꿔서 이 공연을 기획하는 그런 디렉팅까지 작업을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이 앞에서 이제 다른 분들 말씀하셨던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2차 저작물 내지는 기술 자체의 혁신이라기보다는
건축 자체의 어떤 새로움이나 새로운 건축이 새로운 콘텐츠로 이해될 수 있는 방식이 뭘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와진 어떤 작업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부 씨하고 두 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토론자분들 중에 질문이나 의견 연결해서 혹시 말씀하실 건 안 계신가요? 막상 또 기회 드리니까 여기가 좀 주저스러우신지 아니면은 정효진 팀장님 말씀까지 듣고요. 세 분의 얘기에 대해서 나머지 토론자분들께 좀 질문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효진 팀장님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획운영 팀장을 맡고 계시고요. 창업 지원,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저희 연구소에서도 창조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연구소의 연구나 이런 부분하고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박사들끼리 모여서 고민도 좀 했었고요.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건축 자체가 창조경제 산업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건축인이 창조 인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창조적인 인력이 어쨌든 모여서 다른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거기서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가 경제 활동 또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이 될 텐데 그러려면 이 창조적인 인력들이 어디에 모이는가 결국에는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줘야 거기에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건축이라는 것이 참 창조경제랑 관련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전에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해보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건축이라는 측면에서 또 아마 조금 포커스를 잡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효진 팀장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드 말씀이 조금 이제 건축보다 좀 아까 나온 말 중 이제 외연의 확장이라는 쪽에서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목조 건축이나 컨트롤을 이용한 건축이나 온돌, 패시브 하우스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딸 아들 하나 있는데 걔들한테 딸은 중1이고 아들은 초3인데 야, 네 건축학과 한번 가볼 생각 없니? 이런 얘기를 가끔 물어보긴 해요. 근데 내 맘이라고 들어요. 가장 말씀드렸고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은 창조경제라는 부분들이 좀 어색하거나 또 내용에 대해서 좀 친근하진 않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이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건축 분야에서의 아이템들 파악을 해본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건축 분야는 아니지만 건축이란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창업에 관련된 일을 해왔던 입장에서 이 건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쭉 말씀드려보고 또 혁신센터 좀 소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는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볼게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린스타 아까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소개해준 책 중에 꼬마애가 읽고 있던 더 린스타트업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트업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덕트와 서비스 창출하는 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거, 프로덕트, 그 다음에 조직, 이게 키워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이제 여러 스타트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는 국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을 받기 전에 상태이지만 급격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을 통틀어서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게 이제 뭐 조건이 있다고 좀 나오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근데 이거는 아마 뭐 건축이라는 얘기하고 좀 거리가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호적 성장을 지향하라.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파괴적인 혁신을 추구하라. 제가 이걸 소개한 이유는 세 번째 때문입니다. 강력한 스타트업 문화를 구축하라.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누가 하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즐겁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창조경제 혁신세대가 중심이 돼서 그런 스타트업 문화를 구축하는 역할을 기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오늘 페널토에 참석하면서 이제 건축이라는 분야하고 창업자들이라는 걸 좀 매칭을 해보면서 뭘 가지고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찾다 보니까 아이디어 창업 경기대회라는 거를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그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2014년도부터 2014년, 15년, 16년 3년째 지금 현재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려는 분들이 모여서 좋은 아이템들을 선발하고 투자 그 이후의 단계까지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공모전인데 그 중에서 건축 관련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이 건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게 건축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2013년도에 1,300건, 2015년도에 2,900건, 그 다음에 2016년도는 6,500건인데 제가 조사한 내용은 한 2,00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제가 건축이라고 하는 분야로 나눠지는 게 29건, 85건, 59건 정도인데 사실 건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 분야에 있는 분들이 창업이라는 주제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은데 지금 나와 있는 컨텐츠 숫자를 보면은 이쪽 창업 쪽에 대한 고민은 조금 적었지 않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글자가 좀 작긴 한데요. 좀 봐주시면 뭐 냉난방기 많고요, 연료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건프지 공사 뭐 이런 거 있고요, 철근, 철강물 시공법 있고요, 태양광 뭐 이런 난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층간소음 뭐 이런 주기. 이 내용은 건축에 관련된 분들이나 또는 일반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로 내는 어떤 건축 분야에서는 아이템입니다. 2015년도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 뭐 차양 장치나 택배 보관 시스템, 그다음 전동기 개발, 전동 운반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노약자 계단 이용을 보조 장치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 주차하는 주차장 있고, 무선 충전 콘센트라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스마트 콘센트라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2015년도에 많이 나왔던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중장비 및 공사장 작업을 하는 안전지대 센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한옥의 주택 활용 방법 뭐 이런 거 있고, 2016년도 올해인데요. 보면은 아이템들이 2015년이나 2014년에 비해서 별 아이템들이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소재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많이 나온 아이템들이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경진대회에 진출했던 그 중에 뭐 예선을 거쳐서 상위권에 진출했던 팀들을 소개해드리면, 이동식 방호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물막이 공사를 하거나 건물 짓기 전에 미리 보안 작업을 먼저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뭐 미리 소재나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인데, 중개결승전에 진출했던 팀이고요. 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쭉 공사를 할 때 사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체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오늘이 사실은 2016년 경진대회 왕중왕전이 오늘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베거레스라는 데는 사실은 건축 분야는 아닌데 소재상 건축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올해 10팀을 가지고 지금 현재 10팀이 순위 결정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6팀 발표했고 1등 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 스마트 주자라는 건데요. 스마트 주자라는 게
뭐 옷을 잴 수도 있고요. 또 건물의 공간 내부를 잴 수도 있고요. 그거를 어플리케이션의 스마트 주자를 통해서 재면 그게 어플리케이션에 올라가고 그걸 데이터를 갖다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값을 저장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 저 건축하는 분들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소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 안에는 복잡한 이런 구조적인 플랫폼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2015년도에서 중소기업 성장상을 수상했던 팀인데 공중 화장실을 이용할 때 보통 이 화장실에 있는 변기 뒤에다가 물건을 놓고서 나오다가 보면 분실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이런 데 올려놨다가 뭐 깨지거나 파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거 26살 먹은 여성분인데 이분이 아이디어로 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문을 열고 오른쪽에 있는 잠금장치 내리면 문이 잠깁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렇게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반처럼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핸드폰이나 지갑 또는 뭐라 하지 화장실 갈 때 들고 다니는 때 이제 또 어디다 두기 어려운 이런 물건들 이렇게 했다가 분실하지 않게끔 하는 건데 현재 이게 전국에 있는 뭐 휴게소나 이런 데 많이 설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 건축 쪽에서 나온 주제는 태양전지 같은 이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서 현재 이 아이템도 지금 2015년도에 미래부 장관상을 수상한 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경제대 전국본선을 진출한 팀이 했던 건데 공간 활용 8가지 문이라고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틀은 사이즈가 있고 근데 문 도어는 크기가 작아져서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공간이 좀 좁더라도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 때는 문을 다 덮지만 열면서 이게 공간 차지하는 공간이 적어져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용할 때도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된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여도는 여러 가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아이디어 제품 나온 거고요. 네, 이 제품은 2015년도에 미래부 장관상 수상팀인데 이게 좀 보시면 이게 좀 아무래도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설계 도면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 그 금액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 휴대폰에다 옆에다 설치하는 그 조그마한 장치고요. 요거 설치해서 실제로 공간의 치수를 잴 수 있는 이런 도구입니다. 이런 도구 통해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상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에 올해 대회 준결승전에서 아쉽게 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한 아이템인데 친환경 무독성 구도 블럭입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요것도 사실은 지금 28, 9살 정도 되는 젊은 여성 창업자가 만든 아이템인데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고요. 다양한 칼라 스톤을 가지고 이 고도블록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가 오거나 할 때 물이 투수성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지하에 있는 이제 물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갈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인데 현재 이렇게 고도블록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준결승전 할 때 조건부 투자를 90억 정도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양산 진행 중이고요. 이 젊은 아가씨인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전 샘플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 아이템도 이제 이번 준결승전에서 이제 결승에 올라가지 못한 아이템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부동산 정보 이거는 좀 앞에서 소개해드린 아이템하고 좀 다릅니다. 건축 분야라고 제가 모방포함을 시키긴 했는데 아파트나 또는 연립주택이나 뭐 상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수집한 걸 갖다가 전문가 노하우 판단을 통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거래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플랫폼으로 구축해서 실제로 건축물 거래를 할 때 효과적으로 건축 거래할 수 있고 하도록 하는 일종 플랫폼 서비스인데, 이런 경우도 현재 건축 분야에서 아이디어로 사업하는 분야 중에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한 3년 동안에 나왔던 아이템들 중에 건축 분야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건축학도나 건축 분야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좀 이따가 필요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도 3월부터 구축을 시작을 했고요. 전국에 17개의 정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설립한 센터와 민간 포스코가 설치한 센터 총에서 18개의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혁신센터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창업하고, 또 창업을 해서 그 이후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그 이후에 매출, 사업화까지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토탈 서비스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각각의 단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컨텐츠나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각 센터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존에 있는 창업 지원 조직하고 좀 다른 면은 전담 기업이라는 형태로 대기업들이 매칭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매칭되어 있으면서 하는 역할은, 기존의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국내에 있는 여러 유통 시스템 또는 영업 채널, 그다음 홍보나 마케팅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또 각각의 전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어떤 핵심 역량, 핵심 기술, 그 직접적인 사업화를 하기 어려워도 소재로서 제공해서 창업자들이 그 소재를 가지고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템, 이런 것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대기업들이 창업자들과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조직이고요. 저희 서울센터는 CJ와 함께 하게 되어 있고, CJ와 함께 지금 문화 콘텐츠 쪽에서의 협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기센터는 KT가 전담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KT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화 지원을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테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한젠과 연결되어 있는데, 인천 센터는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전담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할 경우에는 서울센터도 서울센터지만 인천을 통해서 협조를 얻어서 진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18개 정도의 센터가 각각의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어서 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고용존이라고 해서 대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역할도 혁신센터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혁신센터는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준비 단계, 인큐베이팅 단계, 또 창업에 대한 투자 유치나 인력 채용, 마케팅 지원까지 쭉 하나의 그 허브 역할을 하면서 지원해주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마저 소개해드리고 제가 한번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하는데요. 그 창업에는 좀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창업에 필요한 요소들인데, 교육, 그 다음 창업에 대한 정보, 또 자기 아이디에이션 할 수 있는 공모전, 또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할 수 있는 멘토링, 그 다음에 용자, 해외 진출, 투자, 마케팅 이런 것들은 쭉 하게 돼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형태로 현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준비 단계, 시행하는 단계, 사업화 단계 통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보여주셨는데, 역시 롯데는 부산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은 대구,
삼성은 대구와 군부 두 군데 하고 있고요. 광주는 현대라고 돼 있냐 아마 기아 기아 현대기아가 없습니다. 네 프로야구 연구지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스타트업의 개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급격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그 일부에서 발표하신 4개 회사가 급격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냐라는 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까? 스타트업에서 급격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일반적인 창업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시는 얘기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엔터프로너십 멘토링이라고 해서 그 창업자들의 성격을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형 창업이냐 생계형 창업이냐 이 두 가지로 분류를 좀 하는데 그 기회형 창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급격한 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하는 그런 분야의 창업을 얘기하는 거고 생계형 창업은 주변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또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생계형 창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비율을 보면은 한 2013년, 14년 정도에 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이 한 50여 프로, 5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 정도로 생계형 창업 쪽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부에서 세 분이 이제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다른 토론자분들이나 같이 말씀해주신 분들 서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미천이 다 떨어졌습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네. 좀 전에 스타트업 말씀하실 때 스타트업의 급격한 성장이 중요한 분야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올해 초에 스타트업 준비하면서 급격한 성장 꿈꾸고 그게 준비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느낀 점이 건축 시장은 기존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시장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게 결국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그 신뢰의 붕괴가 가장 큰 화두거든요. 이렇게 신뢰가 붕괴된 시장 자체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정보를 얻는 자체가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더 크게 키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모든 건축사무소를 전수조사를 해서 작년에 12,4개에 대한 위치 조사를 다 받고 데이터를 뿌렸잖아요. 홍보를 자료를 했고.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받는 데이터가 사실상 거기에 대한 신뢰도 확보도 하지 못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뭐라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했을 때 그분들을 저희 믿고 이분들을 써주시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방향을 작년에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스타트업과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건축 시장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마케팅하던 거 모두 다 접었고요. 각각의 모든 건축가 분들과 현장과 사무소를 다 일일 방문해서 다 면대면을 하고 신뢰를 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분야 자체가 결국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지만 그 자체가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정보가 더 중요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 생각을 해요. 다른 분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A 플랫폼은 건축가 분들의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데이터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급격한 성장보다는 신뢰에 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이제 누적되는 그런 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 건축사 사무소와 어떤 신뢰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이치훈 대표님께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설계사무소의 어떤 작품이나 정보를 얻거나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러한 스타트업 건축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요청이나 컨택을 했을 때 건축사 사무소 또는 건축가 입장에서 좀 어떤 반응일 것 같으신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런 플랫폼이 이제 해외에 이제 많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걸 비즈니스 모델로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 컨텐츠 자체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건축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에서 그 뒤에서 뭔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윤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저도 한 3년 전에 이제 사무실을 그러니까 오픈을 하고 그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 소규모 건축물의 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 양 자체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 막연한 그 생각에서 자동 설계 프로그램 내지는 클라이언트와 건축주를 연결하는 플랫폼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어렴풋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4, 5년 전에 일본의 네콘페라는 사이트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도 말씀하신 그 신뢰에 관련된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계약서상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건축가를 컨택을 하게 되면 그 건축가를 컨택을 해서 이제 계약안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는 컨택할 수 없다. 이런 그 조항 같은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